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조희대 지가 살려고 아마 박성재를 제물로 희생양으로 바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죠. 지금 다음 주 중에 조희대를 상대로 하는 청문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심지어 그 청문회는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따라서 대법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인데 자기 건물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안 가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무슨 수로 무슨 어거지로 안 가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조희대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많은 여론조사, 특히 이번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희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론보다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높게 나왔고 심지어 과반을 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지금 조희대는 매우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조희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성재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오롯이 그 비판을 지가 다 먹게 되는 거야. 영장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그렇죠.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성재 지금 영장이 지금 상당히 꽤 지금 많이 좀 그래요. 자, 잠시만요. 이 PPT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어우, PPT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 어우 씨. 되게 자, 여기 네,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홍홍홍 예. 네, PPT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여러분 보시는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되게 이상하게 됐네. 네, 자, 예, PPT 다시, 제가 이거 분명히 제대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게, 저장 과정에서 날아간 모양입니다. 자, 일단, PPT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박성재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박성재 구속영장 바로 어제 청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어제 전격적으로 박성재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성재에 대한 영장은 이미 2주 전에 청구한다는 게 결정이 돼 있었어요.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 박성재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인을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뤄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재는 지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 영장 청구를 미룰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말 그대로 법꾸라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성재가 아무리 그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계속 아니라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박성재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적인, 쉽게 말해서 내란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박성재 사실 증거가 이미 나왔다. 증거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이미 확정이 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 박성재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까지 영장 청구를 미뤘던 건데 영장 청구를 미뤘던 이유는 그 사이에 내란 특검이 끝날 수도 있었단 말이야. 내란 특검의 이 기간이 끝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란 특검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밀어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박성재의 그 같은 노력은 수포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에서 왜 박성재 구속영장이 불가피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뭐 그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윤석열이 바로 그 내란의 밤에 장관들을 쫙 불러들이죠. 그래서 뭐 한덕수도 오고 뭐 조태영도 오고 뭐 많이 왔어. 열 몇 명이 왔죠. 자, 그랬는데 그 장관들 중에 제일 먼저 용산에 도착한 게 누구다? 심지어 한덕수보다 먼저 온 게 누구다? 박성재였답니다. 박성재가 제일 먼저 갔답니다. 자, 그러니까 박성재는요, 어찌 보면은 내란 때문에, 아니 계엄 때문에 불려갈 수 있다는 거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CBS 노컷 뉴스 기사인데요.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로 가장 먼저 용산에 도착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법 계엄에 가담했기 때문에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고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대. 근데 어느 정도 먼저 도착했냐면 거의 4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합니다. 2등으로 도착한 사람이 40분 뒤에 왔어. 박성재보다. 그럼 박성재는 그 사이에 상황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심지어 한 20분 정도 접견실에서 기다리다가 대통령 집무실에 먼저 들어갔대. 그리고 집무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CCTV에 그대로 나온 거야. 누가 보더라도 박성재는 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박성재는요, 국무회의가 5분 동안에 후다닥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뭐 어떻게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나도 후다닥 끝나가지고 나도 정신없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변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에 온 사람하고 비교하면 1시간 정도 먼저 와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계엄이 너무 후다닥 정신없게 선포되는 바람에 나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 특검에서 강조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언제 도착을 했냐? 8시 14분에 접견실에 도착해서 8시 27분에 집무실에 들어갔다는 거야. 자, 여러분. 나머지 장관들은 언제 왔다? 8시 40분 이후에 도착을 해요. 한덕수가 제일 먼저 왔는데 그게 8시 40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 8시 14분에 도착했단 말이야? 뭐예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일찍 도착한 거죠. 그리고 계엄 선포가 언제입니까? 예, 10시 40분이잖아. 10시 반이었잖아. 그러니까 박성재는 적어도 2시간 이상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엄인지 아닌지, 이 계엄이 불법인지 자법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야. 2시간이 넘었단 말이야. 8시 14분에 도착을 했었고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뒤로 미루더라도 8시 27분부터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엄 선포는 뭐 10시 반이 넘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박성재는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적어도 2시간의 여유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가 알아 몰라? 알지 모를 턱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지를 안 했다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저지를 안 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이면 또 말을 다 하죠. 자, 대통령실 CCTV에 박성재가 찍혀 있답니다. 아니 뭐 한덕수가 찍혀 있으니까 박성재도 찍혔겠지. 자, 그런데 이 박성재의 행동은 이상민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상민도 뭐 이 A4 용지 같은 거, 이 메모지 같은 거, 뭐 문건 같은 걸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뭐 이런 게 나오죠. 또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걸 꺼내겨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행동을 누구도 했다? 예, 박성재도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실게요. 이 기사는 MBC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TBC 기사네요.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접견실 CCTV에 박성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이 찍혔다. 메모하는 장면도 찍혔다. 그러니까 메모까지 했다고. 문건을 보고, 계엄 문건을 보고 메모까지 했다고. 뭐야? 충분히 인지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까지 파악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서 밤 11시쯤에 대통령실을 나와서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입국 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했고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서 실국장들 다 모이! 이랬단 말이야. 회의를까지 열었다고. 자, 11시면 뭐? 박성재는 최초 계엄을 인지한 지 3시간 이상 흐른 겁니다. 그랬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계엄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성재는 뭐 CCTV에 보니까 계엄 문건을 받아가지고 메모하고 회의 열고 막 그랬어. 뭐야? 예, 사실상 계엄을 수행한 겁니다. 계엄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메모까지 했다 이거야. 이거는 불법 계엄을 인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법무부 실국장한테 전화를 걸고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실국장 회의 열고 불법 계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엄 업무를 시행한 거죠. 실제로 회의가 열렸죠.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되는 명확한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입니다. 계엄 업무를 했다고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시행하라고 지시까지 한 겁니다. 회의를 열었잖아. 회의를 어떻게 왜 열어? 왜 열어? 그 상황에서 회의 열면 안 돼. 회의 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에요. 회의 열어가지고 뭐 불법적인 거 안 했다고 회의 연 것 자체가 불법이야 이 사람아. 그 상황에서 계엄 업무를 시행한 거 아니야. 그게 통상적인 업무야? 계엄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게 계엄 업무를 받아 시행하는 게 그 통상 업무냐고. 박성재는 자기는 불법적인 일 한 거 없다. 통상적인 업무만 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 연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CCTV에 뭐가 찍혔던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독 기사가 나오죠. 자, 박성재는요. 일찌감치 영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장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아니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가장 강조하는 곳이 바로 법무부예요. 원래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법무부 장관이 왜 나왔느냐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미 행정부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개념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미국 법무부 장관은 The Secretary of Justice가 아니고 Secretary of Justice라고도 불리지만 제너럴 어토니라고도 불립니다. 어토니 제너럴, 제너럴 오브 어토니 이렇게도 불립니다. 어토니가 법률 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법률 대리인의 제너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검찰총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겸직인 거죠. 자, 제너럴 오브 어토니 혹은 치프 어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토니, 예,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인. 대통령의 대리인, 미 행정부의 대리인, 그런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뭘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안 됩니다 하고 막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ecretary of Justice라고 그랬죠. Secretary, 예, 장관입니다. Justice, 정의를 지키는 장관이어야 돼. 그런데 정의를 지키는 장관이 계엄에 동조를 해? 계엄을 시행을 해? 이미 그 자체로 틀린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부터가 틀린 거지. 법무부 장관은 불법 계엄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박성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 나오는 건 처음부터 뜨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박성재는 계엄 직후에 검찰과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검찰총장 등등과 연쇄 전화통화를 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내란 주요 업무, 계엄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내란, 계엄을 시행하라고, 실시하라고 검찰총장, 출입국 본부장,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법무부 장관 지시는 집행이 되죠.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구치소는 구금시설을 확인을 해요. 심지어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구치소 안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내란의 밤에 출근해. 뭐 하러 출근했겠어? 그래, 감옥에 빈자리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러 간 거야. 뭐예요? 예, 계엄을 선포를 했으니까 누군가를 잡아들이겠지. 그 잡아들일 거를 대비한 겁니다. 그 밤중에. 그러니까 박성재는 그 밤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야. 아니, 잡혀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란의 밤에 그 정보사, 기무사, 방첩사 이 주요 요원들이 정치인들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원식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14명인가 16명인가 체포 명단 딱 정해주고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어디다 둘 거야? 서울구치소에 둬야 될 거 아니야? 빈자리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한 거야. 뭐예요? 예, 계엄 업무를 시행한 거예요. 계엄 업무. 달리 말해서 계엄 업무가 뭐예요? 내란입니다. 내란한 거야. 가담했어. 이 상황인데 얘를 영장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 있어요. 오늘 단독 기사 하나 난 게 또 있는데, 예, 보세요. 당시 서울구치소에 누구누구가 출근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소장 등 8명이 출근을 했대. 그 다음에 거실 지정 직원 출입 여부. 거실 지정이 뭡니까? 거실 지정이 바로 구금시설. 그러니까 감옥, 깜빵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비었다면 얼마나 비었는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요거 담당하는 사람이
거실 지정 직원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전머식이 이머식이었던 거야. 얘들이 몇 시에 출근했다고? 12시 19분, 12시 20분. 그리고 퇴근한 게 2시 14분. 안양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까지 전부 다 출입을 했단 말이야. 서울구치소는 아까도 말했듯이 감방을 확인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 서울구치소장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배째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어. 위증이야. 심지어 교정본부장 이름이 신용해인가? 예, 그 사람도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딱 땡기죠. 자,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납니다. 예, 문건이 나왔대. 문건이. 박성재가 야, 정치인들 잡아들였을 때 구치소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구치소 빈자리 좀 찾아봐 라고 지시했는데 구치소에서 그 명령을 이행을 한 거야. 이행을 했다고 문건을 만들었어. 자, 우리가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비는 게 나와요. 어느 정도 비느냐면요. 이렇게 비어요 하면서 문건을 만들었어. 정치인 등 구금 수용 공간을 점검했다는 지시 이행 문건이 나온 거야. 뭐야 그러면? 지시했고 집행까지 됐네? 안 했다며. 그 한밤중에 구금시설에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서울구치소에 빈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사람을 몇 명이나 가둘 수 있는지 왜 점검을 하는데?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밤중에 왜 점검을 하는데? 네, 그 밤중에 누군가가 잡혀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내란에 가담했네. 이게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미 특검이 증거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야? 게임이 끝났네. 박성재 이제 내란 주요 업무 종사 맞네. 이거 빼박 아닙니까? 그런데 박성재는 뭐라 그래요? 통상 업무 외에 한 게 없다며. 통상 업무야 이게? 그 새벽에, 그 한밤중에, 그 심야에 야 구치소에 빈자리 한번 찾아봐. 감옥에 빈자리 없니? 몇 개나 있니? 이걸 왜 물어보는데? 뿐만 아니죠. 출입국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야 출국 금지 준비해. 이것도 왜 하는데? 그 밤중에 출국 금지 준비하는 게 그게 통상 업무야? 한밤중에 출국 금지? 우와 개자식. 네. 박성재는 주디를 확 째뿌야 돼 진짜. 옛날에 김홍신 의원이, 김홍신 작가죠. 뭐 국회의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공업용 미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하면은 뭐 지옥 가서 이불 하나씩 꼬매게 되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공업용 미싱으로 이렇게 주르륵 박는다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업용 미싱으로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표현이 과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꿨죠. 인더스트리얼 소잉 머신으로 오바로크를 친다고. 예. 예. Make 오바로크 by industrial sewing machine. 뭐 예, 진짜 인더스트리얼 소잉 머신으로 오바로크를 쳐야 되지 뭐. 아유. 뭐 정의가 살아있다면 박성재 같은 사람한테는 감옥이 답이겠죠. 감옥이 답입니다. 참. 이런 얘기로 참 핏대 올리는 것도 참 멋이게 하죠. 그죠? 자, 어떻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감옥 가는 거 거의 확실하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판사가 아우 씨 저도 걱정입니다. 박성재 영장실질심사가 14일 날 열려요. 화요일이죠. 담당 판사는 박정호 부장판사입니다. 박정호 부장판사. 아이씨 찜찜하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하나같이 제가 이상하다. 모두가 사실 조희대의 꼬붕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 4명 중에 3명이 수원지법에 있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이 옮겨왔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런 경우 참 드물어요. 아니, 없어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뭐 2명도 있었고 3명도 있었고 이번엔 4명이 있는데 영장전담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같이 옮겨오는 사례 없어요. 심지어 그 전 법원, 그러니까 이게 수원지법에 있다가 그 중앙지법으로 옮겨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원지법에 온 날짜도 비슷해. 비슷한 시기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주로 지방에 있다가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어. 그때가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직후예요. 그리고 이번에 함께 고스란히 어디로 왔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온 거야. 영장판사로. 박정호 부장판사,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 없이 조희대 라인인 거야. 박정호 부장판사 73년생이에요. 대원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랍니다.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중앙지법 판사, 북부지법 판사를 거쳤다가 법원 행정처 사법등기 심의관을 하다가 등기국장도 하죠. 그러다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가요. 그리고 중앙지법 영장판사로 옵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장전담판사. 원래 등기 담당하던 사람이야. 판사긴 판사인데 등기 담당 판사였어. 등기 담당이니까 어떻게 보자면 조금 한직일 수도 있겠다, 그죠? 선호 안 하는 직책일 수도 있겠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수원지법으로 갔다가 중앙 영장판사가 됩니다. 수원지법 시절 이 사람은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게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이 무렵에 법원은요, 이재명 대표,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 2건을 선고를 합니다. 정말 기묘하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1월 초에는 선거법 사건, 11월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이 각각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뭘 넣었다? 김혜경 여사 사건을 확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김혜경 여사 유죄 판결을 내려. 자,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거법 사건에서 당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려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히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랬어. 그 무렵에 이낙연 얼마나 설쳤게. 이재명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지들이 차지할 거라고. 뭐 비대위를 만드네, 뭐 외부에서 뭐 어쩌네, 뭐 심지어 뭐 합당을 하네, 이딴 소리 막 했었다고. 그러면서 11월 위기설이니 12월 위기설이니 막 그런 걸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 며칠 뒤에 뭐가 터집니까? 계엄 터지잖아, 계엄. 봐요. 11월 초에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 선고,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법카 사건 선고,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12월 말 선고,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또 있어요. 그 사이에 뭐도 있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화영 항소심 선고도 이때 있어요. 이거 짜도 이렇게 기묘하게 짤 수가 없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다? 이 박정호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더라고. 보세요. 박정호가 판결을 내린 거야, 이게. 그 기묘한 타임라인의 한가운데 박정호가 있는 거야. 이거 찜찜한 사람 아닙니까? 자, 심지어 문제는 이 뭐냐?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고가 원래는 11월 달에 나올 사건이 아니었던 거야. 작년 11월 달에 나온 사건이 아니고 원래는 작년 8월 달에 나왔어야 할 사건이야. 계속 뒤로 미뤘던 거예요. 계속 뒤로 미뤄서 11월 달에 선고가 된 겁니다.
원래로 한 8월 달에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11월까지 미뤘어. 그리고 그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란히 있었고 그 대북 송금도 그때 몰아놨어. 11월 달에 몰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뭐 계엄 탄 거야. 이거 짰지? 이거 짠 거지? 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 박정호, 예, 박정호 부장판사가 있는 거야. 연기한 사람, 원래 8월 달에 나올 사건을 11월로 연기한 사람도 박정호야. 이 박정호가 이번에 이 박성재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아이씨,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박성재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니야? 예,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박정호 부장판사가 조희대 라인이라는 겁니다.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판결도 내리고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올 판결을 12월까지 어거지로 미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조희대 라인입니다. 저는 여기 이런 과정을 볼 때마다 이 조희대가 분명히 계엄을 알고 있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11월 달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선거를 몰아넣을 수가 없지. 예? 선거법 사건 몰아나, 위증교사 사건 몰아나, 김혜경 여사 사건 몰아나, 대북 송금도 몰아나, 4개가 한꺼번에 11월 달에 몰려 있었다고. 왜 그랬겠어? 그리고 12월 초에 계엄이 선포가 됐거든. 자, 이 상황에서 이 재판 11월 달에 몰아넣은 조희대, 이 조희대가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누구 라인이다? 조희대 라인이지. 그거는 뻔한 거 아니야. 박정호 판사는 조희대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조희대가 어떤 상태냐 이거야. 자, 다음 주 13일과 15일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둘 다 국정감사예요.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13일, 15일. 그리고 15일은 대법원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 거예요. 이 청문회에 야 조희대 너 나와 라고 이미 출석 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쳐들어가겠지. 그게 뭐다? 동행명령장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 당연히 동행명령장 나가겠네? 그지. 동행명령장 나가지 뭐. 나갈 수밖에 없어. 조희대로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 13일과 14일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박성재 영장이 있네. 영장실질심사가 있네. 그러면 만약에 박성재 영장을 이때 기각을 하면은 어찌 될 것 같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태 심각해지겠죠. 조희대가 영장을 발부한다? 안 한다? 예, 하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일단 조희대가 영장을 발부하라고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박성재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영장 청구를 피해 보려고 시간을 끌었다가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호랑이 입구멍 입속으로 쏙 들어간 게 된 거지. 오히려 꼼수 부리다가 정통으로 당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 영장 청구를 피해 보려고 꼼수를 많이 부렸는데 오히려 그게 박성재로서는 최악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희대가 박성재를 봐줄 수가 없어. 지난번에 한덕수 같은 경우는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박성재는 지금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조희대 지코가 석자야.
딱 지금 13일하고 14일 국회 법사위 열리고 13일하고 15일 조희대가 거기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15일은 대법원에서 열리는데 동행명령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조희대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겁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어찌 된다? 안 나올 수도 없어. 게다가 현장 국감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나와서 모두 발언을 해요. 인사말 같은 걸 해요. 그게 관례입니다. 매년 법사위가 국정감사를 가면은 그 기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인사말만 하고 빠지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나갈 수 있냐? 못 나가. 나가려고 한다? 당연히 국회 경위들이 맞겠지. 만약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대법원장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야. 안 올 수도 없어.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조희대가 박성재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만약에 영장 기각했지? 그럼 어찌 돼? 이날 15일 날 국정감사가 험악해지는 거지. 자, 정시영님 병가 낸 것 같다고. 병가 휴가 내거나 병가. 야, 볼만하네. 예, 병가 휴가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병가를 내든 휴가를 내든 그렇게 되면은 조희대는 더 위험해지죠. 진짜로 이렇게 되면 조희대는 아마 사퇴 요구가 더 빗발칠 겁니다. 그리고 병가 휴가를 내더라도요, 이미 동행명령장이 나올 수 있고, 그 동행명령장 어디로 가져간다? 예,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으로 갈 거예요. 공관으로 쳐들어갈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또 빠져나가기도 어려워요. 지무덤 스스로 파는 겁니다. 네.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희대로서는 지가 살라고 박성재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두 번째 주제의 결론이었습니다.